사사키라는 회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사키라고 한국에서는 좀 조경 회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조금 이따 설명을 더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사키라는 회사에서 지금 도시 설계 얼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BAC라는 보스턴에 위치한 학교에서 도시 설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도시 설계 쪽 얘기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건축으로 이렇게 어떤 커리어를 시작한다는 거에 더 잠깐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뭐 많은 프로젝트를 하진 않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했던 프로젝트들 중에 그 프로젝트들을 다 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프로젝트에서 제가 건축을 처음에 기초학문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어떤 분야들이 조금 이 프로젝트 안에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혹시 지금 여기 계신 학생분들께서 이렇게 보면서 저런 분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한 상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프로젝트 정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좀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정말 실무에서 이렇게 와닿는 지금 되게 핫한 미국에서의 어떤 트렌드라 그러긴 좀 뭐하지만 어떤 이슈들, 그런 거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많은 학생들이 오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또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걸 좀 최창에 좀 올리고 싶은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채창에 보시면은 이거 그냥 클릭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아마 클릭이 혹시 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복사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되시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윤아 학생이 되신다 그러는데, 와, 이건 몸풀기 질문인데요. 혹시 자기가 쓴 게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렉처 때 많이 영감을 받으신 것 같네요. 제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은 학부로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분야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어떤 건축가를 또 좋다고 생각하고 많이 공부하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되게 좋은 건축가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근데 좀 사실 신기한 거는 제가 공부했던 사실 20년 전 그때랑 아주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좀 반갑기도 합니다. 제가 아주 세대가 뒤떨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좀 좋은 건축가들은 또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몸풀기였고, 사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졸업 예정일도 제가 간단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조금 더 지금 진로에 관심이 있으신가. 예. 분포가 많은데 내년에 졸업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내년이랑 내후년에. 그럼 당장 이제 올해부터 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빨리 넘어갈게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제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너무 이게 취업 설명회 같긴 한데 정말 이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저도 이제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로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은 유학도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설계 쪽으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아직 모르겠는 분이 그 다음으로 많고, 네.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은 네.
1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한 단어로 하나만 써주시면 좋겠는 게 뭐 꼭 전공일 필요도 없고 그냥 네, 제 관심 있는 분야의 어떤 키워드를 하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으신 분야들이 어디 있는지. 환경, 연봉, 디자인, 친환경도 있는 거 보니까 환경 쪽, 서스테이너빌리티 뭐 이런 쪽이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비트코인도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를 제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히만 이거 뭐 언뮤트를 하고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트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건축이라는 기초학문을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한 어떤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같이 시작을 한 사람들끼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여기서 뭐 이건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 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디자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순수 예술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디자인 띵킹이라는 그게 요새 많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비디자인 분야에서도 많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이제 학생 때 이렇게 겪어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회의가 들 때도 있고 어떤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조금 우리가 기초 학문으로서 건축이 가지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커리어를 건축이라는 학문으로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어떤 사고 방식을 배운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정의된 대로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당연히 이런 공감하고 디파인하고 아이디에이트하고 프로토타입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게 당연히 맞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건축 설계를 할 때 보면은 이런 단계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내재화되고 배우는 게 있는데 사실 다른 분야에서 보면은 아주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옵션을 만들어 보고 또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것들이 아주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우리 학생들이 조금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건축을 시작하면은 뭐 여러 분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건축에서 배우는 이런 학문 자체가 어떤 체계적인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운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리니어하지 않고 이터레이티브 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하는 그냥 과정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예를 들면 막업을 해보고 다시 그걸 다시 돌아가서 다시 재정의해보고 이게 맞는지 다시 테스트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 문제 해결을 하는 어떤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런 거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이거를 렉처를 좀 보여드릴까 해서 제가 하버드에서 석사를 2개를 했는데 조경하고 도시설계 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도시설계를 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해서 도시설계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프로젝트들이 이런 다른 분야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도시 설계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두서없을 수도 있고 스토리가 하나로 다 엮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렇게 다 들으시고 나서 정말 다양한 쪽에 관여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다른 분야를 가게 되더라도 이런 기초적으로 배운 내용들을 다른 분야, 디자인 분야에서 또 적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사키라는 회사는 한 27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는 대로 사이즈에 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유니크하게 사이즈는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건축 설계 사무소 디자인 설계 사무소로 봤을 때 그 사이즈에 비해서는 그 다양한 분야에 있는 전공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마켓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런 마켓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분명히 여러 다른 회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이 그래프를 따라가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저희 회사는 조금 인터디스플레이는 하면서도 충분히 라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도에 히데오 사사키라는 분이 처음에 설립을 하셨는데 하버드에서 조경과 도시계획학과 학장님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굉장히 아카데믹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신 이 단어처럼 이렇게 어떤 개인의 하나의 생각이 이렇게 현실화되는 디자인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컨트리뷰트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같이 화합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 컨트리뷰트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물론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는 이제 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많이 하고요. 도메스틱한 도시 설계 많이 하는데 사사키 회사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 중국에서도 마켓이 굉장히 크고 카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소속된 팀은 아닙니다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거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도시 설계를 도시 계획 및 설계를 하고 있는 큰 프로젝트들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조금 한 마켓에 국한된 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버지니아 텍 마스터 플랜에 참여했던 거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하나의 뭐 도시 설계 마스터 플랜이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는 그 마스터 플랜 안에 여러 가지 건축가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다양한 분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전공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래서 혹시 다른 건축에서 또 파생될 수 있는 다른 디자인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그 버즈니아텍 자체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시작할 때 저희는 10년, 20년, 30년을 멀리 보고 이제 그 캠퍼스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 역사를 토대로 아까 디자인 띵킹에서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한 과정을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는 단계가 결국 그 커뮤니티를 이해하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을 도출해내고, 그래서 그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나름 분석을 해서 여기서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이버들을 바탕으로 디자인 솔루션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건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그 버지니아텍에 현재 있는 그 용도들을 컬러링을 해보니까 북쪽에는 아카데믹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남쪽에는 학생들 기숙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기숙사들이.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러면은 이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남북적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처음에 그냥 당연히 가정을 했던 건데 분석을 해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패턴하고 다른 패턴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미묘한 그 지형의 토포그래피의 차이가 그 거기에 사는 그리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뭐 호주대에서도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지름길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이제 학생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정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는 알 수 없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내는 패턴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런 용도 같은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는 알 수 없는 패턴들을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빨리 얘기를 하자면 결국 이 인피니트 루프라는 하나의 ADA 액세서블한 패스를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턴을 더 그냥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서 그래서 캠퍼스를 하나로 엮는 그런 디자인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단면으로도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하나 겪은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학생회관의 위치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학생회관의 위치가 이런 지금 학생들이 캠퍼스 밖에서 살고 있는 지역들을 막 분석을 해보니까 뭔가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리고 피크타임 목요일 피크타임을 그 클래스룸을 다 분석을 해서 학생들이 몇 명이 어디에서 강의를 듣는지를 다 이렇게 매핑을 해보니까 핑크색으로 그려져 있는 곳이 학생회관인데 피크타임에 완전히 학생들과 동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캠퍼스에서 인지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굉장히 학생들에게 프렌들리하지 않은 학생회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이긴 한데 학생회관이 다시 더 적절한 곳으로 위치를 바꿔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고 그럴 때 이제 현재 건축과 빌딩으로 써지고 있는 건물을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 설계지만 건축 모델링까지 들어가서 이 건물들이 어떻게 재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까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학생회관이 적절한 위치에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재사용될 수 있는지 학생회관으로 재사용될 수 있는지 그런 제안을 했었고 반대로 현재 있는 학생회관은 데몰리션을 하고 거기에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더 좋은 개발 패턴들을 만들어서 다른 방식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그런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들이 잘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건축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보행자 패턴이라든지 그 건축에서 어떻게 보면 다 조금씩 다루고 있는 것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사사키에서 이렇게 와 보면은 결국 제가 트래픽 엔지니어랑 같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랑 같이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축에서 배운 어떤 기초적인 그런 학문들이 결국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조경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홍수 범람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지금 건물이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은색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지역은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고 새로운 Creativity and Innovation District라는 새로운 디스트릭트를 만들어서 오히려 녹지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캠퍼스 안에서는 건물을 하나 허물고 그거를 다시 리플레이스하지 않고 거기에 녹지를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발상이거든요. 다 이해관계가 다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저희가 제안한 이런 도시 설계 레벨의 제안들이 결국 이런 렌더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이 보라색 건물이 한쪽에 위치를 하고 기존의 건물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녹지가 되어야 되고 그게 어떤 그 큰
그 디스트릭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생태적으로는 또 그런 녹지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잘 그 과정들이 설득이 돼서 건축 프로젝트로 발전이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여드린 그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녹지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도 이 건물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녹지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한 걸로 저희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안한 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건물이 이미 그 도시 설계의 그 패턴을 다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건축물 하나로는 이해될 수 없는 장기적인 시선에서 캠퍼스 전체를 봐야지 어떻게 보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건축적인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에서 이 녹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이게 모든 게 이제 통합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조경 쪽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생들이 그런 이 대지의 높낮이를 파악을 나름 하고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거를 그 패턴을 봤는데, 실제로 ADA가 굉장히 요새 중요한, 뭐 예전부터 사실 이런 장애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들 많은, 처음부터 뭐 90년대부터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액세서블한 패스들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마스터 플랜이 끝나고 나서 저희 조경팀이 제가 속한 팀은 아니고 조경팀이 이제 다시 초청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좋게 말하면 저희를 신뢰해서 다시 불러준 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안한 마스터 플랜을 책임을 지라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다시 수주를 해서 용역을 받아서 이제 그 조경팀에서 실시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제안한 ADA 패스들이 어떻게 그 캠퍼스 안에서 디자인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물론 이게 제가 설계한 건 아닙니다. 조경팀에서 계속 진행을 한 건데, 그 제 생각에 이 마스터 플랜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있었으면은 그게 나중에 결국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건축하면서 이제 아까 테크놀로지 쪽 관심 있는 분들도 그 키워드에 좀 써주신 분들이 있는데, BIM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한국이 굉장히 테크놀로지 쪽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국 분들이 많이 해외에 나와서 그런 쪽을 많이 리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할 텐데, 이것도 별건 아니지만은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 자체는 기본 모델이 있고 그 위에 프로포즈된 비전들을 보여주고 리더십들한테 이 캠퍼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지금 하나 채팅에다가 올릴게요. 학생들이 VR이나 AR을 얼마나 쓰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워낙 또 이런 속도가 빠르니까 이미 이런 것들이 진부한 테크놀로지가 되실 수도 있는데, 2017년 그 당시에는 마침 이런 것들이 막 디벨롭이 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아마 스마트폰으로 클릭하시면 하고 요거 누르시면은 아마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현재 사이트를 이렇게 360도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이 어떨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피니트 루프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게 어떤 또 다른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리더십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릭트 하나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렌더링도 그냥 이렇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회관의 모습이죠. 이게 지금 건축가 건물인데 학생회관이 될 경우에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렌더링을 했었고 아까 보여드린 CID 디스트릭트도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 위치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버지니아 텍 안에 사이클로라마라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그 버추얼 리얼리티 렌더링들을 이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때 이렇게 큰 공간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선 360도를 이렇게 렌더링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이렇게 평소에 하는 렌더링보다 훨씬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이 보통 이런 리더십 분들은 이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없으시기 때문에 비주얼한 어떤 것들을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고 거꾸로 저희한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그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조금 가상현실과 같은 현실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텍 마지막으로는 거기 버지니아텍의 이노베이션 캠퍼스라고 아마존 헤드쿼터가 그 워싱턴 DC 지역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산학 협력 차원에서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만드는데 거기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단기간에 했던 프로젝트긴 한데 첫 몇 건물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녹지들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드렸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 실시 설계 작업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냥 다이그램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제안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게 공공의 비전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자리 잡게 되고 그게 결국 이제 건물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버지니아 텍 보여드린 건데요. 제 생각에 좀 너무 제가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학생 중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을 지금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서. 네, 혹시 학생 여러분 중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지금 버지니아 텍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을 잠깐 받고 가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그러면은 네, 좀 더 저희가 강의를 들어보고 아마 아직은 이제 학생들이 또 프로젝트 하나하나를 보고 좀 네, 구체적으로 질문거리가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우선 좀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잠깐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그 앞에 제가 버지니아 텍 거를 프로젝트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요즘에 에비던스 베이스드 디자인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어떤 분석을 좀 먼저 하시고 그 분석에 의해서 어떤 그런 얼번 뭐 플래닝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그런 거 디자인을 하는 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회사 소개를 잠깐 하실 때도 그렇고 그런 디자인 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좀 건축적으로 아니면 도시 계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짝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희는 그 strategies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한 1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프로그래밍하고 코딩을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시는데 그 영향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자체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비던스 베이스인 걸 수도 있고 데이터 인포럼드 된 걸 수도 있고 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인 걸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건축 설계나 모든 설계에서 비슷한 과정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제가 보기엔 진지하게 그 도시의 어떤 문제들을 비주얼라이즈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그룹이 회사 안에 있다 보니까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뭐 어떤 거 영감을 받아서 그 영감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굉장히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툴들도 물론 이제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조금 더 보여드리겠지만 분석을 기반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채팅창에서 그런 뭐 맥락에서 학생도 한 명 질문을 했는데 아까 보여주셨던 이제 그 페데스트리언 패스 만드시면서 통행량을 어쨌든 분석을 하셨잖아요. 뭐 그냥 아까 데이터 바스는 저도 이제 GPS 추적인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학생의 질문도 아마 그런 것들이 정말 학생들의 GPS를 추적한 데이터인 건지 이런 이 조사의 과정이 조금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저희 같이 일한 모빌리티 컨설턴트가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발런티어들을,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그 어느 날을 정해서 그 학생회관 앞에 서서요. 학생의 동의를 구하고 이 앱을 깔아도 되는지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 하루 동안 그 학생의 동선을 추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GPS로 추적을 한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버지니아 텍 이 강의 우선은 에피소드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프로젝트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뭐 지금 강재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늘 저도 그렇지만은 제가 해왔던 뭐 조사 분석과 디자인의 과정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은 정말 협업하지 않으면 어떤 한 개인이 모두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과정들은 사실 아닌데 저도 이제 보여주신 내용에서는 아마 좀 그 부분이 흥미롭고 학생들도 그 부분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두 번째 프로젝트를 보고 저희가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미국 도시설계 회사의 뭐 일반화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또 잘못된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의 특성일 수도 있고 또 제 성향이 또 추가된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일반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 회사 자체에서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히데오 사사키라는 분이 굉장히 그 개인의 어떤 작가 정신이나 그런 것보다는 회사 그 펌 안에서 아카데믹한 환경을 만들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는 다른 회사들은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조금 작가 정감과 정신을 직관적인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스타일의 차이라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프로젝트는 뭐 아주 길진 않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고 또 질문 더 받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워싱턴 DC의 펜 애브라고요. 펜실베니아 애브니라고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벌써 이게 2016년 때 작업했던 거긴 한데 그때 검색을 해보니까 펜실베니아 애비뉴가 워싱턴 DC 전체에서 저는 당연히 그 스미소니안이 있는 몰이라고 생각했는데 넘버 원 투어리스트 플레이스 뭐 찾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펜실베니아 애비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국회의사당하고 백악관을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당시 이제 오바마 행정부가 있을 때 NCPC라는 National Capital Planning Commission에서 저희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이 코리도어를 어떻게 다시 재개발하면 좋겠는지를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했던 작업인데요. 보시다시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취임하는 날 국회의사당에서 백악관까지 걷는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도로기도 하고 안타깝게도 이제 행정부가 그다음에 바뀌면서 뭐 사실 이렇게 지어진 건 없는데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신기한 거는 이게 관광지 넘버 1 플레이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이 바이크 패스가 도로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전거를 빌리면 지금 대통령이 걸었던 그곳을 자전거로 이제 왔다 이렇게 한번 백악관에서부터 국회의사당까지 가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뭐 들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인해서 훨씬 삼엄해진 경비가 삼엄해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이 거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스터디를 좀 했었고요. 그때 당연히 펜실베니아 애비뉴 자체를 스터디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건물들과 조경들도 같이 이제 분석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펜실베니아 애비뉴가 차지하고 있는 그 주변에는 어떤 녹지가 있고 어떤 나무들이 있고 어떤 페이브먼트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했고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이제 통행량 같은 거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건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것도 항상 도시 설계를 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항상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하고 그다음 보행자 교통량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어떤 인터섹션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분석을 한 거고요. 제가 건축학과 학생으로 있을 때는 이 섀도우 분석을 할 때 그 일조량 분석을 이제 건물에 들어오는 일조량 그런 차원에서 분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시 설계로 넘어오니까 이제 거꾸로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녹지나 이 관련된 도로에 떨어지는 일조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분석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저희가 개발한 툴로 여름에 여기 원시도 디스는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여름에 너무 과도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어딘지 반대로 겨울에는 햇빛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어딘지 뭐 이런 분석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공공장소를 제한을 할 때 그런 영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것도 스마트 플랜이라는 저희가 만든 툴로 만약에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양의 그 추가로 용지를 건물에 그 양을 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분석을 한 거고요. 여기서 제일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거는 뷰쉐드라고 한국말로는 제가 정확하게 번역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어떤 건물을 하나 정해놓고 얼마나 그 건물이 많이 보이느냐를 한마디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애들 전체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거기서 그 선을 다 쏘는 거죠. 360도 방향으로 위아래로 다 쏜 다음에 어디부터 백악관이 보이는지 그리고 어디부터 국회의사당이 보이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실 클라이언트가 이해했던 거는 저 선이거든요. 검은색 선 안에서 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또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디스커션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국회의사당이 많이 보이는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도시 설계할 때 어떤 역할을 미치는지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한국에서도 쓰시는 방법인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물론 이제 5분 뭐 걷는 5-minute walk, 10-minute walk를 동그라미로 그냥 쳐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할 때는 아이소크론이라 해가지고 그 도로에 있는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 선들을 다 추가를 한 다음에요. 거기서 그 지점에서부터 그 거리만큼 이제 다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 지점에서 5분 안에 걸을 수 있는 그 컨투어가 이게 나오는 건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이 Federal Triangle Station이라는 게 건물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보행자의 제한들로 인해서 다른 스테이션들에 비해서 훨씬 이 5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시 설계를 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석을 했을 때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런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많이 했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재밌었던 거는 한 부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뷰 쉐드에서 분석을 했던 부분을 보니까 조금 우리가 그냥 인지하고 있던 거랑 달랐던 부분의 한 지점을 정해서 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세 가지 다른 옵션들 예를 들면 여기서는 사실은 다른 컨셉이 이 옵션들을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크 패스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확장을 해서 그 안에다가 더 좀 극단적으로 그 보행자 도로 관광자들이 방문했을 때 더 극단적으로 정말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만들면 어떨까 했을 때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디벨롭이 돼야 될까 그 다음에 만약에 바이패스가 중앙에서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됐을 때는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액티베이트 되고 이런 경우 비교해 보시면 첫 번째 옵션과 다르게 두 번째 옵션에서는 이 건물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결국 그런 세 가지 다른 섹션들이 도시 설계를 하는데 어떤 건물들이 얼마만큼 도로 앞으로 나와야 되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액티베이트가 돼야 되는지 그런 세 가지 다른 옵션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이제 더 현실화되지는 않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툴도 이용하지만 그 교통 그 바이크 패스라는 그런 컨셉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설계를 이렇게 인포함해주는 그런 경험이었어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시라큐스 대학교 프레임워크 플랜인데요. 아까 버지니아 텍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프로포저를 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웠던 거는 호서대학교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라큐스 대학교도 사실 처음에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아주 히스토릭한 디스트릭트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학교가 팽창을 하면서 사실은 그 히스토릭한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서비스 로드가 되어버리고 주차장 그다음에 뭐 로딩하는 곳 뭐 이렇게 다 그런 걸로 변해버리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학교가 가지는 그 어떻게 보면 프론트 도어가 없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이 검은색 에러로 보이는 그냥 단순히 화살표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동서로 이어지는 그 보행자 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서로 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더 잘 커넥트 될 수 있다라는 제안을 했었고 그게 이제 마지막 플랜에서도 이런 보행자 도로로 전환하는 그런 제안들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처음에 마스터 플랜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제안했던 보행자 도로의 모습이 이런 거였고 그래서 어떻게 히스토릭한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에 보행자 도로가 그 두 가지 올드 로와 뉴 로를 서로 스티치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것도 잘 수용이 돼가지고 저희 차석기 적용팀에서 원래 서비스 로드였던 이런 도로를 아주 제가 보기에 굉장히 성공적인 보행자 도로로 만들었고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히스토릭한 건물들이 다시 이제 프론트 도어를 갖는 그런 제가 보기엔 그 캠퍼스가 이 아인홀m 패밀리 웍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로 인해서 다시 잘 커넥트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공간들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점유하고 또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프리 스피치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시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프로젝트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몇 장 슬라이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요새 미국에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공평한 사회라든지 뭐 공정한 공간 디자인 이런 얘기는 뭐 당연히 우리가 예전부터 해왔던 거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Black Lives Matter 무브먼트와 함께해서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 제 실무에서 정말 이렇게 현실에서 느껴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다른 캠퍼스들에 그냥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녹지들도 이게 혹시 굉장히 백인이 주도해서 백인들에게 굉장히 편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지 않느냐. 소수 인종들에게 조금 위압감이 들고 불편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느냐. 그런 정말 진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물론 이런 논의들이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비슷한 논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제로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하고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분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고민들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도 예를 들면 켄터키 대학교는 저희가 아예 DEI 프레임워크 플랜이라는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어요. 아예 마스터 플랜이 아니고 DEI만 가지고 공간을 분석해 달라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굉장히 관련된 거긴 한데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거는 뭐 제가 학생 때도 이미 많이 이렇게 나왔던 얘기긴 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DEI 무브먼트와 Black Lives Matter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이 굉장히 지금 뜨거워지면서 단순히 그냥 장애인을 위한 램프를 만들고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 공간에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드냐 하는 건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그래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설계할 때 한번 반영도 해보고 정말 유니버설한 디자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디자인하는 공간이 다양한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를 들면 시각장애, 뭐 청각장애 그런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것일까?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공간들을 다시 한번 좀 퀘스천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사실 100년 전에 이 자동차 오토 인더스트리가 사실 미국 도시들을 다 디자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다음에 미국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럼 그거와 함께 서버버니제이션,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막 정말 난개발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또 사실 흑인 인종차별 문제도 있었고요. 도시에 있던 흑인 인종들이 그 부를 같이 축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전환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어떻게 우리 도시들을 변화할 건지 물론 한국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많은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이 지금 굉장히 액티브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아까 환경 얘기를 다들 많이 하셨는데 저도 sustainability 그리고 resiliency 이런 거는 이 키워드에 넣진 않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실 미래에 알 수 없는 환경 변화들에 대해서 디자인으로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디자인 안에서의 플렉시빌리티에 대해서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스마트한 디자인을 해서 향후에 미래에 올 수 있는 변화들에 대응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주제 넘은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인 처음에 얘기했던 사사키라는 회사의 어떤 정체성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리더가 되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리더십 안에서 우리가 이 건축 또는 디자인 업계를 같이 만들어 갈 거냐, 21세기에서 원하는 디자인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뭐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속한 학교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서 6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조경학과 학생들하고 건축학 학생들 도시 설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항상 안타까운 게 한국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는 BAC라는 학교는 오픈 인롤먼트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원하는 장벽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고 미국에 취직이 쉽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들어오는 거는 쉬울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취직의 장벽은 또 뭐 굉장히 어렵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제가 경험하고 한국에서 경험했던 한국 학생들의 잠재력을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좋은 기회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학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GR이라든지 토플이라든지 이런 영어에 대한 뭐 울렁증일 수도 있고 그런 걸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조금 다른 기회,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좀 진로로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BAC 같은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좋은 역할을 하고 탤런트를 많이 발휘해서 또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해외에서 좋은 디자인들 많이 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했던 작품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냥 빨리 넘길게요.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뭐 바로 답장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요새 이메일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진로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